스캇은 휴스턴의 미주리라는 중산층 지역에서 자랐대요. 학교도 부자들 많은 사립학교를 다녔다 하고요. 근데 이게 본인한텐 스트레스였다 합니다. 이 동네는 평범한 인생을 살기엔 너무 좋지만 대신 큰일을 하긴 어렵다고, 모든 게 안정됐기에 뭔가를 저지를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 또한 음악을 하려는 스캇을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그냥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길 바랬는데 그러기엔 스캇의 꿈이 너무 컸대요. 스캇은 자기한테 재능이 있다 믿었고 음악으로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대학에 가니 매일이 우울했대요. 음악만 하고 싶은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님을 속이기로 합니다. 교재값 필요하다 뻥치고 그 돈으로 다른 도시를 쏘다닌 거예요.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휴스턴을 벗어나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 했답니다. 근데 다 잘 안 풀렸고 결국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뜬금없이 남부 힙합의 왕 T.I.한테서 한번 보자는 문자가 와요.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대치자기를 어떻게 한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래요. 어쨌든 T.I.인 스캇한테 음악 좋다고 하던 거 계속 하라고 응원을 해줬답니다. 이제 스캇이 어깨 으쓱해서 다시 힘내려는데 이번엔 카니한테서 연락이 와요. 와, 너무 좋아서 공중제비를 10바퀴를 돌았대요. 근데 이번에도 카니가 자기를 어떻게 한 건진 미스테리랍니다. 이건 뭐 T.I.나 카니 레이블 A&R들이 일을 엄청 잘한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당시에 카니는 본인의 정규 5집과 와치 더 스트런의 연타석 메가히트로 힙합신 최고 존엄에 위치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짝으로 레이블 컴필 앨범인 크루어 썸머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비트가 필요해 스캇한테까지 연락을 한 건데 스캇은 이게 다신 안 올 기회란 걸 알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카니가 평소면 입도 안 될 음식을 주는데 저 사워크림 안 먹거든요. 근데 카니가 준 타코에 사워크림이 범벅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니 카니가 묻더라고요. 요, 안 먹고 뭐해? 와, 저 남은 소스에 밥까지 비벼 먹었어요. 이후에도 카니한테 어떻게 예쁨 받을지 그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결국 인정을 받았죠. 카니는 스캇을 굿뮤직 프로덕션 팀에 합류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스캇은 이 컴필 앨범에 참여해 총 3곡을 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대요. 덕분에 좋은 음악이 뭔지 고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카니에 큰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이후에도 두레어는 계속돼요. 카니는 스캇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후속작 이저스에도 참여시킵니다. 스캇은 여기서 뉴슬랩스와 길트 트립 제작에 참여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스캇이 프로듀서로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카니가 스캇을 프로듀서로 활용했다면 T.I.는 스캇의 아티스트적 재능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인 앨범에 스캇을 넣기보다 스캇이 만드는 앨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스캇은 T.I.의 레이블인 그랜드허슬과 아티스트로 계약을 하고 이후 본인 이름을 내건 믹스테이프 작업에 들어가요. 대단하죠? 카니와 프로듀서로 T.I.와 아티스트로 이렇게 되니 힙합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2013년 초엔 별다른 작업물 없이 XXL 프레시맨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스캇은 여기서 생긴 하이브를 발판 삼아 믹스테이프 아울 파라오와 데이즈 비포 로디오를 발매해요. 데뷔 임팩트 개쩔었죠. 고향 텍사스 휴스턴의 그 황량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을 너무 잘 살렸고 특히 한 음악 안에 약에 취한 듯한 몽롱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담겨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 스캇의 음악이 무기력의 정서와 분노의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오늘날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대변해주는 한 세대의 사운드 트랙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캇은 한 줄의 가사보단 전체적인 사운드 조화에 집착했어요. 원하는 무드와 에너지를 만드는 걸 중요시했고 이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랩보다 멜로디에 집착한 것도 오토튠에 집착한 것도 잔향 효과를 오버해 사용한 것도 다 이 때문이래요. 제 음악은 랩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고로 애초에 본인을 힙합으로 규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캇은 래퍼보단 무드 세터로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힙합을 이해하는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요게 맞겠네요. 아무튼 가장 협력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현대 사이키델릭 락의 기수인 밴드 테임 임팔라의 케빈 파커라 하는데 힙합 아티스트가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것도 신기하죠. 이외에 스캇의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음악을 혼자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니와 T.I.를 통해 얻은 수많은 인맥을 활용해 DJ 칼리드 마냥 큐레이터로 빙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완성해줄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앨범에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보면 벌써 믹스테이프인데도 게스트 명단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스캇은 믹스테이프로 감을 잡았고 이제 바로 정규 데뷔 앨범 작업에 들어가요. 제목은 로데오, 강렬한 베이스와 신디사이저로 빚어낸 이름처럼 젊고 와일드하고 다이나믹한 앨범이었습니다. 모시핏을 유도하는 강력한 트랩뱅어로 가득한데 그러면서도 특유의
트리피하고 사이키델릭한 바이브는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로디오 역시 게스트 명단이 너무 화려한 탓에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오죽하면 피치포크에선 이런 평을 남겼어요. 로데오는 그간 트래비스 스캇이 축적해온 인맥 네트워킹의 정점이에요. 앨범 크레딧을 보면 힙합과 그 주변 장르 거물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솔직히 어떤 곡에선 게스트한테 많이 밀려요. 그치만 스캇은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 음악들로 본인이 진짜 하고 싶던 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Oh my, oh, go. Oh my, oh my, oh my. Popping pills is all we know. Inhales is all we know. Told my auntie put them pose down, them pose down. Now you know you love your own. Now hit the stage, they got their. 이 시기부터 스캇은 완전히 변했어요. 뮤비 속에 무표정은 내려놓고 근육만으로 이뤄진 깡마른 몸에 핏대를 세워 소리치는 말 그대로 라플레임, 인간 불꽃이 됐습니다. 사실 믹스테이프 시절부터 살짝 광기가 보였는데 로데오를 내고 나서부턴 레이지라 불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공연 아이덴티티로 삼기로 해요. 총소리 같은 효과음도 그렇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나 쉴 새 없이 나오는 불꽃이나 관객한테는 모시핏이나 스테이지 다이빙 같은 그런 과격한 것들을 시켰어요. 그냥 스캇의 모든 무대 장치가 다 관객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 공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후기가 나올 정도로 스캇의 콘서트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올라가는 인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그의 공연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며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이제 스캇은 감각적인 큐레이터, 뛰어난 무드 세터에서 청춘의 충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대변하는 레이지 아이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Hey yo, listen son, this is not no motherfucking ballet, this ain't no runway, this ain't no motherfucking dance show. You either get on this stage and rage or take your motherfucking ass home, you understand? Run it! So performances, I always wanted to make it feel like it was the WWF or some shit. You know, raging and, you know, having fun and expressing good feelings. 하지만 점점 과해지는 공연 속에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죠. 시카고에서 열린 한 페스티벌에선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연이 악명을 떨칠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캇은 이 열기리어 곧장 정규 2집을 발매하는데요. 한 번 더 초호화 게스트의 힘을 빌렸고 근데 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번엔 게스트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단 겁니다. 들어보면 이제 본인 사운드를 완전히 정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도 휩쓸리는 느낌 없이 강한 확신으로 게스트들을 지휘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앨범의 바이브와 톤, 무드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Day and night, I toss and turn, I keep stressing my mind. Bite me, strike me, indict me, snipe it, swipe it. Then I roll up, then I'm calling your whore. Like, pick up the phone, baby. I get those goosebumps every time. I need the Heimlich, throw that to the side. 구스범스 같은 곡은 정말 들을 때마다 놀라요. 어떻게 저 곡이 무대에서 저렇게 폭발적으로 변할까?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공연 장소는 점점 커졌고 관객들의 움직임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2017년 미국 아칸소에선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뉴욕에선 3층에 매달린 관객을 뛰어내리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듯 스캇의 2017년은 각종 공연 이슈로 정신이 없었는데 대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첫째론 자신의 레이블 캡터스 잭을 만든 거예요. 자신이 T.I.와 카니한테 도움을 받았듯 언젠가 후배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다 했는데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좋은 일은 바로 카일리 제너를 만난 거죠. 둘은 얼마간의 연애 후 등려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일리와의 만남은 단순한 연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당대 최고의 래퍼, 스포츠 스타들과만 사귀는 그리고 각종 사업으로 조 단위의 수입을 올리는 그 유명한 카다시안 가문에 스캇이 합류함을 의미했어요. 그러면서 이 만남을 계기로 스캇은 힙합을 안 듣는 여자아이들한테까지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캇은 여기서 생긴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의 정규 3집 에스트로월드를 제작하죠. 에스트로월드는 그의 고향 휴스턴에 위치한 지금은 문을 닫은 놀이공원인데요. 실제로 스캇이 자주 놀러갔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라 합니다. 스캇은 이 놀이공원 특유의 다채로움을 음악으로 구현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본인의 높아진 위치를 활용해 정말 다양한 게스트를 섭외하는데요. 커리어 초기부터
꾸준히 교류해온 트랩 쪽 인맥은 물론이고 이번엔 제임스 블레이크나 케빈 파커, 존 메이어 같은 오랫동안 원해온 타장르 아이콘들을 섭외하는데도 성공합니다. 트래비스 스캇의 세 번째 앨범은 의심이 여지없이 가장 강력해요. 그는 자신의 큐레이팅 능력을 활용해 끈적거리면서도 축축한 환각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I'm chosen, I'm covered in gold. For this life I cannot change. Hidden hills, deep off in the maze. I been, you coming too. In the 305, bitches treat me like I'm Uncle Luke. 대박났죠?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 수록곡 시커모든 싱글 차트에서도 1위라며 스캇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메인스트림 최정상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리어 또 한 번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본인 고향에 직접 뮤직 페스티벌을 여는 거였어요. 이름은 에스트월드 페스티벌. 스캇 본인이 주최한 행사답게 정말 강렬한 에너지를 자랑했습니다. 이어지는 투어 역시 그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며 정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스캇의 쇼는 일개 공연을 넘어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할 그런 도전의식을 일으키는 게 됐어요. 한 세대의 혼란과 분노를 대변하게 됐고 평론가들 또한 극찬을 보냈습니다. 에스트로월드는 지상 최대의 쇼입니다. 이때 소문이 워낙 자자해서 제가 또 적금 깨고 스캇 공연을 보러 갔는데 소문대로였어요. 처음엔 재밌다가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모시핏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2018-19년은 음악뿐 아니라 퍼포머로서도 정점을 찍었고 2020년엔 코로나가 닥치며 모든 게 올스탑 됐죠. 그러다 1년 뒤 일상이 회복된과 동시에 스캇은 에스트월드 페스티벌을 바로 개최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이들은 여기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터뜨릴 예정이었고 10만 장의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 됐어요. 그리고 And we begin tonight with the heartbreaking concert tragedy in Houston. 공연이 너무 과열된 나머지 총 10명이 압살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극단적이 할 때도 있어요. 때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스캇은 누구보다 분노란 감정을 사랑했어요. 이게 잘만 사용하면 삶에 큰 힘이 돼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감정을 일깨워주고 싶었답니다. 방에서 폰만 만지는 애들이 밖에 나와 서로 부딪히며 하나가 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던 거죠. 하지만 롤링스톤의 한 에디터는 스캇이 방향을 잘못 짚었다 말해요. 스캇의 공연은 분노를 위한 분노였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거랍니다. 스캇의 인기인 중 하나는 펑크의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주류로 가져온 데 있어요. 그의 콘서트는 공격적인 머시핏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가끔은 그가 직접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펑크, 하드코어 씬과 달리 스캇이 부추기는 분노는 궁극적으로 공허합니다. 이번 사건의 관객들이 인류애가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는 구급차 위에서까지 춤을 췄다 하죠. 어느 것도 진짜처럼 보이질 않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자극적인 공연으로 유명했던 수많은 락밴드들, 대표적으로 RATM이나 섹스피스톨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자국 정부 같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공연도 그들 메시지에 동조하는 이들로 채워졌답니다. 하지만 스캇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애들을 상대로 분노를 상품화하는데 급급했고, 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목적 없이 동료애 없이 서로를 밀치기만 하다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랍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이 말에 100% 동의 못하겠어요. 전 스캇이 일으킨 분노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믿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많습니다. 한학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 개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 다들 존재감을 못 느끼며 살아 그런 거라 해요. 또 누군 SNS가 계속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그런 거라 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이유로 화가 나는데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이 뚜렷이 않으니까 결국엔 그 화를 자기 자신을 향해 난사해버린다 합니다. 근데 딱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스캇이에요. 스캇은 무대 위에서 홀로 불탔어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혹은 연대를 하려고 무대에 선 게 아닙니다. 다들 왜 저래? 라 할 정도로 정말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고 봅니다. 거창한 목적이나 메시지 없는 이런 개인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분노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캇 이후에 생겨난 이 분노 트렌드를 보면 누가 더 자극적으로 자기 파괴를 하냐 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지가 했던 이 다이빙 퍼포먼스는 이런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보고요. 하지만 그건 그렇고 실제 10분이 목숨을 잃은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곧장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스캇은 쏟아지는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긴 인이어를 끼고 있어 사람들의 고통을 듣지 못했대요. 그 외침을 들었다면 분명 멈췄을 거라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합니다. 척디도 목소리를 높였죠. 왜 이번 일로 스캇이 욕을 먹냐며. 스캇 공연은 원래 빡세기로 유명한데 애초에 공연 기획사에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캇보단 기획사 잘못이 더 크다고 했어요. 어쨌든 다신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고 스캇은 이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공식 활동을 다 접은 채 잠수를 탔습니다. AC/DC와 건젠 로지스 공연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펑크와 메탈에 뿌리를 둔 공연들은 오랜 시간 공연 에티켓과 안전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랩 아티스트와 팬들에겐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비극으로 힙합 공연도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극만큼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스캇은 약 7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 조만간 정규 4집 유토피아로 돌아오겠다 했죠.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었대요. 과연 어떤 음악을 들고 올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새 앨범을 어떻게 대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